2부 주간 브리핑. 2016년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사설 아직도 한국은행이 재무부 출장소로 보이나, 이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보고 돈 찍어내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설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고, 이마저도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반면에 구조조정 용도로 돈을 찍어내게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부실 책임을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 정부와 국책은행의 무능 탓이다. 따라서 재원 마련도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정부의 재정 투입이 우선돼야 한다. 돈을 찍어내서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기대려 하는 것은 손쉽게 가보겠다는 의도다. 재정 투입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정책 실패가 드러나게 된다.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반면에 양적 완화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한국은행을 관치금융 시절에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쯤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상식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요구를 사실상 뭉갰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독립된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입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대통령이 자기한테 잘 보이면은 국회의장 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내정자.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허세를 떨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다 라면서 말을 꺼냈는데, 박지원 의원은 나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친노 아니냐 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20대 국회의장의 친노는 안 된다라면서 친노 비토론을 주장했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문희상 의원이었는데요. 차기 국회의장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3년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새누리당에다가 국회의장을 넘기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은 야권 내부 협상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당직자가 한 말인데,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가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된 연정론에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힘을 보탠 것에 대해서 사설로 질타했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3정당론을 기치로 내걸며 밝힌 명분은 양당 체제 폐해의 극복이다. 여야는
각각의 기득권을 추구해왔다. 이를 보다 못한 국민이 제3당의 존재의 의미를 무겁게 보고 4.13 총선 표심을 통해서 국회의 구조를 3당 체제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당 연정론은 그런 명분과 민심을 허무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당이 제3당 역할을 내던지는 순간 20대 국회는 과거 양당 정치의 대립구조로 회귀하게 된다. 5분의 3 이상의 찬성 없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없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 체제 아래에서는 연립세력의 의석이 합계 180석을 넘지 못하는 한 별 실익이 없다. 반면에 어느 당과 연정 연합을 이루든 나머지 1당과의 대립구도만 날카로워진다. 과거 야합으로까지 불렸던 3당 합당이 좋은 예다. 네, 국민의당의 연정론 터무니없다는 지적,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이 연재하는 노동이 부끄러워요? 예, 끝에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노동이 부끄러워요? 그 기획 중에 한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게 되는 초등사회교과서에는 노동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 중학교 사회 과목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지만 노동의 가치나 노동권이 아닌 실업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량도 170시간 중에서 2시간 분량에 불과하다. 노동자 권리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 과정에서야 등장한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찾아보는 게 단원의 목표다. 하지만 47개 소단원 중에서 1개 소단원으로 전체 85시간 중에서 1.8시간 정도의 분량이다. 그나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사회는 선택 과목이다.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조차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졸업자 절대 다수가 노동자가 될 텐데, 노동의 소중함, 또 노동 조건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교육은 거의 민생에 가까운 것인데 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될까?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식하는 것, 이게 불편한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 돈과 힘을 몽땅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인데요. 어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20개 공기업 준정부 기관 중에 40개 기관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중 상당수는 노동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심각한 마찰과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화력본부 운영실장이 과장급 직원들을 모아놓고 각 과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사다리를 타든 2장씩 동의서를 써달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발전 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찬반 투표에서 가까스로 반을 넘긴 한국전력 역시 투표소에 가림막이 없었다,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등 공개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만 열면 노동개혁 운운하고 있죠. 노동개혁도 노동법의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장탄식했습니다. 오늘자 제목은 한국 면세점 잃어버린 3년입니다. 재벌 특혜를 없앤다면서 2013년에 사업권 기간을 5년으로 축소했는데, 그래서 5년 하고 퇴출된 업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재도전 기회를 얻었지만은 수천억을 이미 손실 보았고 한중일 경쟁 구도에서 도태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국회가 입법 횡포를 부려서 만들어낸 사태다 라는 말을 조선일보는 인용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면세점 사업은 재벌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부의 부당한 생성 과정, 또 부당한 승계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면세점 규제였고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소개됐듯 정부가 서울 시내에 4개의 면세점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구실로 든 것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 바람이 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서 면세점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에서 탈락한 롯데 면세점과 SK 네트워크스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재벌들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언론이 있으니 말입니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국내 가습기 살균제가 화학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중소업체 사장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다른 회사 상품을 보고 조악하게 만든 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세퓨라는 상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중소업체 버터플라이 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살균제 제조 등의 문외한이었던 오 씨가 주로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참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직원 10명 남짓한 영세기업인데요. 제조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퓨에 사용된 독성물질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물질과는 다르지만 독성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이 물질이 국민들 피해로 여과 없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도 모두 한 맥락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100억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0월 구속한 다음 정운호 대표 측과 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이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면서 서울 지하철 내의 상가 운영권이나 납품 이권을 정운호 대표 측에 요구했다가 도리어 정운호 대표 측에 약점을 잡혔다는 취지의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의 근무지와 이력, 네이처 리퍼블릭 관계자들과의 친분 등을 조사한 뒤 정운호 대표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씨 회사 돈, 그러니까 회장으로 있던 국민일보의 공금 3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요. 자, 그런데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했어야 하나 이를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3부는 조희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 주심이 누군가 봤더니요, 과거 판사로 있을 때에 교회를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했고, 기도가 끝나니까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 2001년 인도 대지진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한 바 있던 독실한 교회 장로 김신 대법관입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텔레비전 뉴스의 숨은 본질을 캐내는 토요 스페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783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 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이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요즘 김프로 쇼 보니까 네. 서서히 그 시사 이슈가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는데 시사 이슈는 없다니까요. 뭘 보신 거예요? 아니 뭐 많더만 보니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어버이연합도 있었어. 어버이연합 내 제목에서. 그거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니까.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들으면 이제 밟아줄 때가 왔습니다. 아직 조금만 이따 밟아주세요. 아직 밟기에는 예. 아직 미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프로 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김프로 쇼를 듣는 습관도 아주 좋더라고 보니까. 짧으니까요. 예. 뭐 하루에 20분 30분이니까요. 예. 네. 저희 어머니도 김프로 쇼를 또 열심히 애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이제 김엄마께서 김엄마의 어머니께서 쓰신 거를 보내주셨는데 블로그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그냥 일반 청취자인 줄 알았어요. 예.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하셔가지고 쓰셨는데 어머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훌륭하시더군요. 과거에 이제 중학교 수학 선생님도 하셨고, 그러시구나. 들어도 많은 삶의 그 여정들이 있으셨는데 김프로쇼에 꽂히신 거 봐서는 그래요? 이 프로그램이 뭔가 마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자, 팟빵의 검색창에서 김프로쇼 이거 많이 애청해 주시고 시사 이슈가 올라온다 그러면 절대 다운받지 마시고 신고하십시오. 김용민 쇼에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비시사 이슈로만 김프로쇼가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슈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님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SBS 보도국장도 들어가셨을까? 그럼요. 그 SBS로 넘어온 MBC 인사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하금열 그분이 계시고 김형민 그분도 계시고 그 하남신 그렇죠. 지금 하남신 형님은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카리스마가 상당하시더라고요. 그 양반.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그래요. 환경 전문. 박수택 기자. 네. 박수택 선배님은 아주 기인이시더만요, 보니까. 훌륭하시죠. 네. 훌륭하시고, 무서우시고. 정말 기자입니다, 거기는. 예. 네. 그 양반은 정말 환경을 그냥 보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고, 부정, 불의 이런 걸 참지 못하십니다. 야근할 때 돌아다니시면서 불을 끄십니다. 진짜?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며. 예. 또 누군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뭐 촬영을 했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했던 그런 분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예. 또 그 도쿄 특파원까지 오셨으면 이제 부장국장 엘리트 코스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민환 기자로 남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막 청계천에 가가지고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 외래 어종, 딴 데서 가져온 어종을 청계천에 푸는 이런 일도 고발하셨고 말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칼럼을 통해서 우리 수택이 형님을 한번 밀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예. 박수택 형님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근데 MB하고 각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 양반이 종북이니 좌파니 몰리는 현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언어 도단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한 게 아니라 정말 4대강의 환경적인 영향을 환경 전문 기자니까 그걸 정말 꼼꼼히 해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정치적으로 이제 막 매도당하고 막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또 삼성한테 불편한 뭔가를 하다가 그렇게 또 제지당하고 그 제지한 분이 또 최금 낚시라고 청와대 가신 분. 예. 이번에 나오셨었는데. 출마했습니까? 출마를 하려고 이제 그 양천갑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SBS가 있는.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재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 보좌관 출신의 새누리당 이제 나왔었는데 황희가 됐어요. 민주당. 그분도 안 됐구나. 목동에서 민주당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더민주가 이렇게 훌륭해 보여가지고 유권자들이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죠. 혹은 뭐 황희라는 이름에 혹해가지고 표를 던졌다기보다는. 그럼요. 저는 황희라고 그러면 정승인 줄 알았어. 그걸 노력했지. 그런가? 그렇게 해서 이제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된 게 아닌가. 더민주가 잘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김정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래서 김정희란 이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정희도 있고 박정희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주 뒤집어진 게 뭐냐면 아버지 성함이 김석봉이야. 진짜? 야, 비범한 집안인데? 예, 그렇죠. 글씨도 아주 이쁘게 쓰는 친구였습니다. 뭐 일반인 중이라면 많죠? 누구 있어요? 제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최 씨인데 이름이 고다가 있어. 고다. 최고다. 이제 뭐 민주당에서 뭐 보좌관으로도 활동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동생 이름이 대박이에요. 동생 이름은 고야입니다. 고야. 최고야. 제 그 사촌 동생 이름이 왜 사촌 동생 이름이 최고임입니다. 최고임. 약하잖아 임팩트가. 그렇죠.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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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그때 우리 낙곰수 팬 중에 한 분이 그 최고다. 최고다일 거예요 아마. 최고다. 그분을 만났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름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고다한테 제가 확인을 했죠. 너 프랑스 간 적 있냐? 그때 본인은 아니라고. 동명이인이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 생각나네. 약곰수. 예전에 그 KBS PD 중에 어수선 PD라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삶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도 어수선하셨다는. 그래요? KBS 기자 중에 또 구경하 기자라고 있어요. 구경하? 구경하? 그래가지고 맨날 이게 앵커맨 클로징 할 때 KBS 뉴스 구경합니다. 뭘 KBS 뉴스를 구경해? 제가 얘기했더니 막 선배가 뭐라 그러고 그랬던 게 있어요. 아니 근데 SBS 카메라 기자 중에 주범이란 분이 있습니까? 주범 있죠. 그게 정말 이름이 주범이에요? 이름이 주범이에요. 이름을 안 바꿉니까? 공범도 아니고 주범. 주범 선배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이름이 너무 좀 그래서 그 이름 안 바꾸시나 싶기도 하고. 주범 기자는 이제 법조 출입을 꽤 하셨었는데 이제 법조에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상주하니까 막 본인이 뭐 어디서 이제 막 제보도 받아오고 뭐 본인이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기사거리도 찾아오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구나. 보통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검찰청사에서 그 소개할 때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주범입니다. 이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름 얘기로 해봤습니다. 당사자들 불편하셔도 뭐 안 들을까요? 괜찮아. 안 들을까요? 알겠습니다. 김프로쇼나 들으세요. 김프로쇼나. 자, 오늘 이슈 한번 살펴보죠. 4월 26일 날 이제 45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이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했는데 취임 후 3년 만에 이제 두 번째로 부른 거예요. 그래요? 그 보도국장들을 부르니까 기자들 자체를 잘 안 만나는데 보도국장들을 이제 임기 중에 두 번째 만난 건데 더군다나 이제 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후에 이제 만난 거라서 대대적으로 소통 행보를 강화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를 이제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기자들 사이에 이제 질의응답한 내용들이 이제 풀된다고 하죠. 이게 누군가 하나 이제 쭉 받아쳐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다 릴리즈를 했는데 그 이제 미디어 오늘 이런 데서 전문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름은 다 이제 이니셜 처리를 했더라고요. 가리고 그냥 누가 질문했는지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질의응답 내용만 해서 제가 그걸 전문을 쭉 읽어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도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발언 중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역시나 방송 3사,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모르셨던 바쁜 국민들이 그냥 방송 뉴스만 접해가지고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 잡힐 얘기를 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안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예.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게. 왜냐면 또 대통령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또 그 선거 참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예.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탑에 올려가지고 보도를 하긴 했는데 예. 3꼭지 4꼭지씩 보도를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전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봐서는 뭔 말 했는지 잘 모르게 하고 훅 지나갔어요. 예. 이거는 무슨 심리냐면 예. 논란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냥 보도는 했는데 예. 그냥 쓱 물 흐르듯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야당 대표하고 정례적으로 만나겠다. 네. 이제 뭐 친박이고 뭐가 없다. 다 해체하겠다. 물론 그 비슷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대선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다든지 그리고 뭐 지금 야당과의 정례적 협의를 통해서 이제는 뭐 불통행보 그만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내가 불찰이 있었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했고 또 아울러 국정에서 미진한 면이 많았다. 사과드린다. 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포인트인데 평가와 해설이 들어갔을 거예요. 평가와 해설이. 방송 뉴스를 가만히 보실 때 평가와 해설을 하지 않으면 다루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뭐냐면 뭔가 해설을 달거나 뭔가 평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어서 보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방송사의 입장 내지는 방송사의 주관, 생각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방송 뉴스를 만든 보도국장 이하 뭐 정치부장 내지는 무슨 뭐 사회부장, 경제부장 이런 사람의 주관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팩트만 나열합니다. 평가가 없이. 그래서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평가를 받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평가 해설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언론 환경이라면은 그 대통령이 이번 그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에서 뭐 내용도 없는 왜 만났는지 모를 그리고 이 양반이 여전히 안드로메다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발언을 했다. 태도를 취했다. 그럴 경우 정상적인 언론 환경이라면은 이건 역시 평가 대상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드라이하게 리포트를 했더라도 기자가 출연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례적으로 보도국장이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분 그러니까 뭐 세월호를 언급하면서 150억 예산이 들었다. 그러면서 돈을 뭐 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이제 책임은 국회로 넘겼거든요. 국회에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뭐 유승민 복당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비애를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말미에는 뭐 복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는 해요. 그 콘텐츠가 이 부실한 거에 비해서는 할 내용을 고른다든지 발언의 수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쭉 그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야기하시는 뭐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큼의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서 추진한 정책은 거의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아랫 사람들과 뭐 갑론을박을 벌이고 설득을 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안이 다가오면 물론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다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보좌진들 두는 거니까요. 근데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이때다 싶어서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요. 노 대통령도 그랬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구체적인 팩트, 그거의 논거 이런 것들을 막 들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용들을 쭉 보면 그렇게 설득할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예시로 드는 내용들을 보면 팩트가 정확하게 나왔다기보다는 보고서에서 보고받은 내용 정도를 그냥 근거로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반값 등록금이라 그러니까 400만 원 등록금 낼 거를 200만 원 낼 거라고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등록금 중에서 절반을 내가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팩트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정확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전체 등록금의 반절을 안 내면 그 400만 원 중에 200만 원 내는 거 뭐 달라?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뭔가를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설득하기보다는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는 거는 정치 문제 내지는 그 정치 문제 중에서도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리하십니다. 사실 저도 본인과 직결된 예를 들어 유승민이라든지 혹은 뭐 야당과의 관계 문제,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만 들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반면에 무슨 경제, 복지, 뭐 세월호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질 의지도 어떤 그런 가능성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한 그런 말들만 들어놓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럼 왜 편집국장단하고 보도국장단하고 만났는지 왜 점심 식사를 하려 했는지 난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마 설득을 했을 것 같고요. 밑에서 이제 그 참모들이 만나셔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만납시다. 라고 아마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말이 잘못 해석되면은 상당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나를 정면으로 막 맞서가지고 각을 뜨고 막 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은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밑에 참모들이 하지 않았을까.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것은 어땠을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는 오히려 근데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도국장을 직접 불렀잖아요. 편집국장을 직접 불렀잖아요.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각을 떠가지고 보도를 정색하고 비판하는 곳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보도의 책임을 보도국장이 지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얘기해? 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오히려 더. 이 기자들의 약한 고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럼요. 설마, 앞으로 나하고 계속 뭔가 거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나하고 각을 뜨자는 거야?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이런 식의 그 무언의 압박을 줌으로써 충분히 그 소통한다는 이미지는 최대한 살리면서 그 어떤 정치적, 부정적인 여파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런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 편집국장, 보도국장을 불렀다. 뭐 이제 참모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재봤을 때 영수회담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뭐 세월호 가족을 만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소통 행보보다는 훨씬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기사가 나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이 이 국장단과의 그 오찬 한겨레 편집국장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물어봤답니다. 표적 집단 면접.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호남에서 이번에 국민의당 찍은 사람들 절반, 더불어민주당 찍은 사람 절반, 그리고 2030 세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야당을 찍은 사람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면담했는데 이 세 군데 전부 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각하께서는 본인 책임이라고 안 느끼냐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양당 체제를 심판하고 제3당을 세웠던 것이다. 네. 완전히 자기와는 무관한 유체이탈적인 그런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한 기자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네.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문답 패턴을 보면 예.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예. 뭔가 대답을 길게 해요. 근데 다른 얘기를 길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 때 그 기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예.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셨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매우 쉽지 않아요. 시간상으로도 잘 되지 않고 왜냐하면 순서를 정해놓고 질문하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언론 환경이라면 예. 다음 기자가 예. 그걸 받아서 예. 자기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조절해서 뭔가 질문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대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추가해서 저는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만약에 그 질문을 5-6번 하면 답변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계속 딴 답변을 해도 예. 그 다음 기자가 또 받아가지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5-6번 막 이어지면 그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쯤 우리 박근혜 각하가 그렇게 나오겠죠. 째려보는 거. 그렇죠. 저랑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 그렇죠. 박근혜 각하로부터 그렇게 한번 째려보는 그런 시선을 만났던 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분이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치를 왜 하시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98년 IMF 외환 위기를 보고 뭐 그거에 어떤 좌절한 국민들 이분들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정치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IMF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IMF 이전에 IMF 이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겠죠. 그때 이제 째려보는데 진짜 이 삼지창이 자기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노려보는 거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게요.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청와대에서 말이죠. 네. 매해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올해도 했었는데 정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때마다 아주 맹비난을 받습니다. 그 질문 내용들이 시시하기도 할 뿐더러 네. 집요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가 밑이 다 아무개 기자, 어느 언론사 이게 다 순서로 다 짜여져 있는데 다음 기자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 쇼도 하고 말이죠. 네.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다음엔 서울신문 아무개 기자가 할 차례인데 다 손들어. 이런 식의 그 쇼에 이용당하는 기자들의 행태. 이걸 두고도 이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내부적으로 메커니즘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 조직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들하고 다르게 뭐 대리 있고 과장 있고 뭐 차장 있고 부장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예. 일단 평기자가 있고요. 예. 평기자에서 뭐 한 이제 쭉 연차가 올라가면 예. 차장급이 있습니다. 이른바 캡. 캡이나 이제 데스크를 하는 차장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이 있어요. 그 기자의 서열 직급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보도국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보도국장이 한 명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보도국장 이하로는 예. 그 수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예. 평기자와 그냥 차장급 기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예. 갈 수 있는 자리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승질대로 내 그 결기대로 했다가는 한마디로 이 조직 안에서 그럼요. 나의 미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뭐 국제, 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남짓 되거든요. 부장 자리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차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냥 시간 지나면 달아주는 거고요. 그렇지. 부장부터는 조직에서 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모두가 다 그 자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자리가 굉장히 적으니까. 예.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려면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조직 내부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기 있게 계속 행동하고 위에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형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예. 입을 좀 닫게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사람들 이를테면은 위에 눈치 보고 입맛에 맞게 입안에 혀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남으면은 승승장구하겠네요. 아무래도 가능성은 훨씬 열리겠죠. 꼭 네. 그렇게 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막 각세우고 소신대로 하고 막 비판할 때 아주 올곧게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 출세 못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굉장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손석희 사장처럼. 손석희 사장 같이. 정말 옳은 얘기를 하고 각을 뜨고 막 이렇게 가더라도 대중이 그 사람을 지지해서 그 사람의 브랜드가 뭔가 이렇게 확고하게 있고 그것이 시청률이나 다른 이런 것에 분명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함부로 못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방송 기자, 근데 방송 기자는 저도 텔레비에 10년을 나왔지만 예. 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김어준 총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진우 형이랑 김어준 총수가 있는데 누가 그때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낙검수를 막 한참 들을 때였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사인을 해달라고 네. 왔는데 예. 저는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저를 그 사람이. 예. 그러면서 누구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김원희 총수가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야 이거 보라고 이 새끼 여기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일반인 취급받고 이거 뭐냐고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예. 이게 현 주소예요. 기억하죠. 그때 밥을 내가 샀어. 그렇지. 방송 기자들은 사실상 얼굴이 그렇게 스타처럼 알려지는 게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앵커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앵커조차도 MBC, KBS 앵커 이름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이름 생각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보질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잘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최일구 앵커나 무슨 엄기영 앵커나 이렇게 명확한 특징이 있거나 예. 아니면 그때는 또 완전 TV만 사람들이 주구장창 볼 때니까. 인터넷도 없고 케이블도 그러니까요. 없고. 지금은 근데 그게 각인되기가 쉽지 않아서 예. 그런 게 각인되려면 특종을 많이 써야 되는데 특종을 많이 쓰려면 그 특종을 쓸 수 있는 주요 부서를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주요 부서를 가려면 예. 불편해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질문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회사를 다니려면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질문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배차게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승부수일 텐데. 그럴 수 있죠. 네. 그 승부수를 안 띄우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국정원장이 한번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예. 간첩 조작 이후에, 예.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질문을 안 받으려면 기자들을 왜 모았냐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싸웠거든요. 그 얘기는 JTBC 기자가 어버이연합 가서 한 얘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장이 발표를 하고 나가는데 제가 손 들고 질문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저를 째려보면서 가더라고요. 3초간 레이저를 쏘고는 나갔어요. 그 누구야? 그때 이제 그 남재준. 네. 그분이 이제 째려보고 나가셨는데 그때도 기자들이 질문을 그 전에는 그렇게 싸워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또 제 자랑한 건데 깨알 자랑.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프로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지 사실. 그래가지고 김프로가 아니면은 김프로가 또 그렇게 허접하게 살면은 우리가 여기서 왜 만나나. 아무튼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국장님들 모여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국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많이 비웃지 않았을까? 많이 욕했을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고. 46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땐 한 44명은 비웃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 비웃었을 거라고 봐요. 다 비웃고 다 속으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승민 의원 특히 얘기를 할 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직접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의 요지가 그래요. 내가 새누리당이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힘든데 나를 안 도와줬잖아. 라고 얘기한 게 요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치에서 굉장한 비애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왜 자기를 반대했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수준의 소통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느꼈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을 했다가는 네.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전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이 확실한 레임덕이 빠지기 전에는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공고하게 했을 것 같고 이번 간담회 때문에 정말 레임덕으로 굉장한 여론적인 질타를 받기 전에는 적어도 방송, 언론의 보도의 이 스탠스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총선 이전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큰 스윙을 한번 한다. 네. 근데 그게 헛스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확실하게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지금 최대한 김을 빼고 물을 빼서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보도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권력 풍향계에 아주 민감한 우리 편집 보도국장님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왜냐하면 이제 방송은 특히나 3년에 한 번씩 제어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 제어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쥐고 있는데 예.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바로 직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수중 씨가 그때 갔던 거 아니에요. 예. 최고 가신인 최수중 씨가. 예. 그래서 종편도 내준 거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제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제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그냥 방송 정지예요. 그 예전에 그 ITV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04년도에 예. SBS가 한번 그 제허가를 심사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전부 다 실업자돼야 되니까. 예. 그 정말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내부에서 이제 공정방송위원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사회 기여 약속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이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 SBS가 한번 휘청거리는 거를 전부 다 방송국들이 봤기 때문에 제어가에서 탈락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 그 목줄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을 그냥 직접적으로 막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편집국장님, 보도국장님, 이분들의 촉은 뭐 달고 달았다고 해도, 적어도, 자기 안위와 관련해서는 가장 예리한 촉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조직 전체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생각하면 내 맘대로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그래도 어쨌든 그 기자가 가진 사회적인 역할,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이거를 이제 며칠 전에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에서 개에 비유해서 언론학자들이 이제 언론을 개에 비유하니까요. 워치독이냐, 랩독이냐, 뭐 가드독이냐, 슬리핑독이냐 이걸 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앵커 브리핑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참조해 보시면 지금의 언론 상황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설명해놨어요. 문재인 전 대표 친노 패권주의 이런 비판이 줄어들면은 확실히 레임덕이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보도 행태를 보면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뭐 세 꼭지 네 꼭지를 했는데. 예. 말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설명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뭐 털어놨습니다. 뭐 분명히 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받아서 전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뭐뭐 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니면 뭐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뭐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해석과 평가가 들어간 것들인데 예. 가만히 찾아보시면 어미가 그런 어미는 하나도 없어요. 전 방송사 언론에. 예. 그리고 유일하게 JTBC만 손석희 앵커가 이제 대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주고받으면서 해석한 거는 방송 뉴스에서는 거의 뭐 JTBC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죠. 기자와의 일문일답이었죠? 네. 예. 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3당, 그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이렇게 국민이 선택했다고 말한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코멘트한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굉장히 애매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유일하게 그나마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점. 네. 그러니까요.
언론의 그 표현들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만 JTBC가 그나마 좀 삐딱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데는 뭐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사실만 나열하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면 사실 김프로이드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예. 뭐 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당분간은 계속 김용민 쇼에 출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도감을 가졌구나. 그럼요. 알겠습니다. 전 방송 뉴스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 방송 뉴스가 불신받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 저널리즘 종사자들. 솔직히 얘기해서는 SBS 뉴스보다는 그 비디오 머그, 네. 스포츠 뉴스 그걸 더 많이 접하고 본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이거나 예. 모바일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예.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봐요, 저도. 예. 지상파 방송이 다시 권위를 얻고 또 그래서 신뢰를 얻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나마 또 지상파 방송은 그 규제 여기에 또 어느 정도 좀 강력하게 지배를 받으니까 네. 종편만큼 빨가벗고 방송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편만큼도 뭐 이렇게 임팩트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종편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 양상 아닌가요? 그렇지만 많이 위협이 되고 있죠. 영향력 면에서는 많이 이렇게 밀리고 있기도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상파 방송 뉴스를 힘을 실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지상파 방송국의 보도국 조직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고 돈을 쓰는 곳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예산의 규모가 그 방송사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장돼 있는 돈의 규모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그러니까 굿즈를 크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많은 인력을 붙여서 오랫동안 부담 없이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뉴스타파가 하고 있는 무슨 조세 회피처에 가 있는 뭘 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영방송이나 그렇지. 지상파 방송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일반 작은 군소 매체들이 붙어가지고 할 수 없는 긴 호흡의 것들을 대규모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예. 사실 이제 지상파 방송은 그런 거는 안 하고 왜냐하면 그런 걸 하게 되면 정권에 자꾸 각을 뜨는 기사를 쓰게 되니까 그렇지. 그런 건 자꾸 죽이고 예. 무슨 되도 않는 생활 밀착형 기사 이런 걸 하라고 지시해가지고 예. 그런 아기자기한 기획이나 계속하면서 돈을 쓰고 있으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이 뭐야 저게 그러면서 뉴스를 안 보고 예. 이게 악순환인 거죠. 예. 그래요. 제가 그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이 힘이 생겼다면은 그 쇼부를 한번 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종편은 말고 진보 언론이 주축이 된 뉴스 채널을 하나 갖는 거. 그건 어떻겠냐. 그거는 쇼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모든 방송이 다 니네 편인데 네. 좀 색채를 달리하는 그 정부 비판적인 그런 뉴스 채널, 진보 언론이 주축이 된 뉴스 채널, 뭐 그게 컨소시엄의 형태가 되든 어느 한 언론사에다 이렇게 사업권을 주든 어떤 하나는 이렇게 좀 할양을 해라, 하나는 좀 허용해라. 이렇게 그 정부에다가 이렇게 압박을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속성 자체가 언론사 조직이라는 게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지 않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그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케이블 뉴스 채널이 있으면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또 시청률이 담보된다면은 아주 정부 비판적인 뉴스 채널이 나오면은 시청률은 확 뛴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금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예. 조율을 해가지고 잘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정부 비판적이라고 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매체 한 군데서 계속 쓰는 거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JTBC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소매상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것이 층들이 딱 특정돼 있잖아요. 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JTBC 같은 경우는 종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쓰지 않으면 여론이 형성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생겨서 JTBC 걸 이쪽에서 받아쓰고 이쪽에서 거를 JTBC가 받아내고 그러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죠. 그거를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일 수는 있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호흡을 길게 보고 이걸 계속 싸우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플랫폼의 결핍, 결격 이런 것들이라고 보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실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이긴 한데 적어도 한쪽으로 다 몰려 있는 이런 환경, 이 환경만큼은 바꿔야죠.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라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가져보면서 김프로쇼는 또 마무리를. 김프로쇼가 아니라. 김프로쇼에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그래. 김프로쇼 한번 좀 불러주시고. 제가 거기 한번 나가면은 부흥회가 됩니다. 그런가요? 불금쇼 한번 나갔더니. 한 2주 동안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예. 당장 모셔야 되겠네요. 그래. 한번 좀 불러가지고. 나한테 비시사적인 영역을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주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프로쇼에도 한번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김프로쇼 좀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지난주에는 몇 위까지 올라갔어요? 지난주에는 40위권에 진입했어요. 4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1위. 근데 김엄마의 이 소중함을. 제가 30위를 얘기했는데 좀 아쉽네. 그러니까요. 이번 주 25위 한번 찍어봅시다. 25위. 25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다 다운받아 주시고요. 김프로쇼 가셔서 아울러 또 포맷 하셔가지고 또 다운받으시는 그런. 이런 국정원 같은 스타일. 좋아. 그렇지. 우리가 저 욕하면서 담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니체도 그런 말을 했어요. 괴물을 욕하면서 괴물을 담는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우리 김프로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